예, 안녕하세요. 순창대학교 구미병원 직업환경학과 환경부지정 환경독서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성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생활화학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입니다. 어, 발표 순서를 보시면 국내 생활화학 제품 사고 사례와 통계, 그리고 국내외라 함은 일본, 미국, 한국의 사례들인데요.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제품으로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에 급성 중독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접착제라든가 부동액이라든가 아니면 세제류 관련돼서 사고 사례랑 거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또 제가 나온 이유도 보면, 지난주에 제가 저희 센터가 한 1년 정도 개발한 생활학 제품 중독 감시 챗봇이 개발됐거든요. 그 챗봇에는 이런 생활학 제품 관련된 급성 중독일 때 필요한 정보들을 대한응급의학회, 임상독성학회, 환경보건학회 모든 학회 전문가들이 감수를 거쳐서 좀 검증된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 챗봇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사고 사례가 조금은 하여튼 환경부 내용이 조금 이제 밝은 내용들이 아니긴 한데, 이런 사고 사례가 생기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챗봇입니다. 챗봇 활용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급식 노동자가 청사다 쓰러졌다. 희석한 락스로 곰팡이를 제거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후송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수영장에 또 살균제를 쓰다가 32명이나 이제 병원에 이송되는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약인 줄 알았는데 접착제나 무좀약을 눈에 잘못 넣어서 이렇게 사고 생긴 사례들도 꽤 있고, 그리고 캡슐형 세제, 젤리 같이 생긴 거를 5세 미만 영유아가 이제 먹고 기도가 막혀서 이제 심각한 사례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챗봇을 개발했다 보시면 되고, 부동액 또 저 페트병에 물처럼 이렇게 담아놨다가 잘못 먹고 이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죠. 하여튼 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드물지도 않게 생활학 제품에 의한 사고 사례들이 생깁니다. 발생을 하면 좀 심각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또 생겼을 때 적절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고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위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고 사례들을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만 종 중에 살균 소독제 제품, 또 세정 세탁 제품 사례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분석을 했죠. 요런 시스템이 이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고 이제 적용되고 있고,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종의 데이터를 중에 이제 세정 세탁 제품, 살균 소독 제품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제일 많았던 제품은 접착제였고, 두 번째가 표백제고, 또 코로나 이후로는 소독제가 좀 밑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소독제가 3, 4위로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표백제 얘기를 하는데, 표백제라 하면 염소계 표백제가 대표적이고, 염소계 표백제의 대표는 또 이제 락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락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표백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접착제, 표백제 이렇게 사고가 많았었고,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소독제가 이제 높은 순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는 대개 아파트나 주택, 집에서 일어나죠. 집에서 일어나고,
사고 연령대는 10대 미만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습니다. 이거는 미국, 일본, 한국 다 이제 공통된 특징인 것 같고 10대 미만에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만 14세 미만 어린이들만을 또 분석을 해보니 접착제가 제일 많았고 접착제 외에 이제 소독제, 표백제 순으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부위로 이제 사고가 났느냐 봤을 때 소화기 계통이라면 그냥 이제 먹은 경우입니다. 먹은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눈에 튄 경우, 이제 손에 묻은 경우 이런 순으로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노충 사고에서는 그 소화기에 먹은 경우가 제일 많고 눈에 튀는 경우 두 번째. 이렇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8개월 된 여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역을 위해 놓고 간 젤 타입의 바퀴벌레 약을 먹은 사례, 그리고 7개월 된 여아가 가리평의 개미살충제를 바닥에 뿌리고 가지고 놀다가 먹고, 또 만 4세의 남아가 모기약을 안약인 줄 알고 눈에 넣어서 이제 안구 손상으로 온 사례, 그리고 11개월 된 남아가 드럼 세탁기용 컬러 겔 그 세제를 먹고 이제 중독돼서 온 사례, 그리고 캡슐형 세제를 삼킨 후에 구토 심하게 하고 목이 부어서 이제 기도 삭간한 사례, 그리고 화장실에서 합성 세제랑 락스를 이제 혼용해서 쓰다가 눈물 나고 이제 불편한 증상으로 온 사례, 그리고 2세 남아가 눈에 세정제가 들어가서 뭐 안구 손상으로 온 사례.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죠. 주로 이제 세제류를 밀폐된 공간에서 쓰다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오신 분, 그리고 락스가 눈에 튀어서 안구 하상 입은 경우, 그리고 세제가 들어간 물로 라면을 끓여 먹어서 뭐 오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여튼 뭐 이거 한국 사례들이고 보면은 뭐 미국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접착제, 표백제 순, 표백제, 살균 소독제만 봤을 땐 표백제가 제일 많고, 그리고 10대 미만에서 가장 높고 10대 미만에서 가장 높지만 이제 10대에서는 잘못 먹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때 그 10대 미만의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진짜 이제 주의해서 아예 노출이 안 되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연령으로 봤을 때 눈 부위 손상이 가장 높았고, 이럴 때는 보니까 사용하거나 시석할 때 용액이 눈에 튀는 사고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용하고 시석할 때 눈에 튀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고, 또 많이 쓸 때는 이제 고글 같은 걸로 이제 눈에 바로 안 튀게 하는 그런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그 락스랑 산소계 표백제 또는 산성세제랑 섞어 쓰면 그 염소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염소가스에 노출되면 또 좀 심각한 그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 쓰는 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사용 설명서에도 섞지 마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락스로 살균을 하고 세제로 세척을 같이 하려고 섞어 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례들은, 미국은 중독관리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미국은 한 72개 정도 전국에 전주에, 아니 미국 전체, 거기서 이제 그 생활학 제품이나 뭐 중독사고, 급성 중독사고에 대한 거를 상담을 받고 상담하면서 데이터들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한 7,400만 건의 데이터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살균 소독제 한 7,000건, 세정 세탁제 8,000건 정도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 72개의 중독관리센터가 있죠. 우리나라는 중독관리센터가 있을까요? 원래 없었는데 2021년도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인원도 지금 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3, 4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미국은 한 개 센터에 40명의 전문 상담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72개니까 얼마나 많은 중독관리센터에 그 전문 상담사들과 또 그 사고를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독관리센터에서는
그 급성 중독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피해 정보를 받아서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국가 중독 데이터 시스템에서 NPDS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NPDS 관리 시스템이 보면은 10분마다 갱신이 돼서 그 실시간 감시 체계, 그러니까 뭐 급성 중독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중독이 많더라 그러면 그 중독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 중독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그 중독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국가 관련 기관에 이제 자동으로 이메일이 송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중독관리센터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14,000건의 살균 소독 세정 세탁 제품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보니 2019년 대비 2020년이 살균 소독제 피해가 확 늘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로 살균 소독제의 사용량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한국, 미국, 일본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표백제라면 그 락스라고 생각해야 되죠. 락스가 제일 많이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 째 손소독제, 소독제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표백제가 가장 많고 소독제 순으로 이렇게 그 사고가 나타났고, 그 소독제의 주된 성분은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염, 이거는 이제 락스 성분입니다. 그 손소독제는 에탄올이 가장 주된 성분이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소독제, 손소독제, 표백제 등 살균 소독제 사고가 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고들을 보니 10대 미만에서 12,000건 정도로 가장 많더라. 이건 뭐 한국, 일본 다 동일한 것 같고, 10대 미만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10대 미만에서도 5세 미만, 영아, 유아에서가 이제 80% 이상을 차지해서 영유아한테 사고가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80% 이상이 5세 미만의 영유아, 그리고 그리고 영유아의 사고를 또 확인해 보니까 93%가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났다. 그게 뭐 영유아가 의도적으로 먹진 않겠죠. 그래서 거의 그냥 이렇게 그 잘못해서 먹는 경우가 93%로 높고, 어디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본인 거주지에서 거의 주로 일어났죠. 그리고 영유아가 눈에 튀거나 뭐 피부에 묻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개는 50% 이상은 잘못 먹어서 나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위험할 수 있는, 먹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 10대 미만의 아동들이 있는 집에서는 무조건 어찌 보면 다 이제 보이지 않게 하거나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소독용 알코올을 2세 남아가 이제 모르고 먹은 집에서, 그리고 14개월 된 남아가 의도하지 않게 손소독제를 이제 먹은 경우, 그리고 22개월 여아가 락스를 한 모금 정도 이제 마신 경우, 그리고 88세 여아가 모르고 이제 락스 표백제를 먹은 사례, 그리고 뭐 거의 다 이렇게 잘못해서 먹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이런 통계들은 계속 나오는 거라서요. 그리고 하여튼 한국도 표백제가 가장 높았고, 미국도 이제 표백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높더라.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모두 코로나 이후로 표백제 노출 사고가 전년 대비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그리고 이제 주거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세제류, 그러니까 세탁류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로나 이후로 그전 대비 많이 사고가 늘어났었고, 세정 세탁 제품도 이제 10대 미만 아동에서 가정에서 제품 비의도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가 그 10세 미만 남자애가 더 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더라. 그래서 10대 미만의 아동이 있는 집에서는 세정 세탁 제품, 살균 소독 제품 이런 거 잘못 먹어서 이제 문제될 만한 것들은 손이 닿지 않는데 주위에서 보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보면 되게 표백제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제 표백제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되고,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보, 예방 그리고 적절한 대응에 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근거가 되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염소계 표백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스에 대해서 잘 먹는 사례도 제일 많고, 또 하여튼 또 먹었을 때 좀 문제도 심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락스가 왜 락스냐? 미국의 크로락스사가 이제 처음 개발을 했어요. 크로락스사가 이제 차염소산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락스예요. 그래서 처음 이름을 붙인 게 그냥 크로락스라고 이름 붙여서 그냥 락스로 이제 상품명이 이제 통용이 돼 버렸고, 우리나라는 이제 크로락스와 유한양행이 합쳐서 유한 크로락스로 이제 이름 붙여졌다가 지금 이제 유한락스로 이제 유명해져 있죠. 그래서 뭐 락스라 하면 염소계 표백제다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은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이긴 한데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이제 4% 미만을 아주 저농도예요. 그래서 락스 자체를 그냥 의도하지 않게 조금만 먹으면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4% 미만의 수용액이다. 그걸 또 희석해서 쓰면 더 낮아지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락스는 약한 소화기 자극물로 이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염소계 표백제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살균 소독제랑 혼용되는 게, 이게 락스가 살균 소독제 물질 중에 가성비, 사용 편의성, 범용성, 살균력에 있어서 대체 가능한 물질이 없을 정도로 이제 가장 싸면서 가장 효과적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살균 소독제로 가장 많이 쓰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락스를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진짜 완전 이제 도시가 뭐 세균이나 뭐 여러 균에 의해서 진짜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염소계 표백제, 뭐 세탁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살균 소독제로 쓰여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스를 산소계 표백제나 산성태제랑 섞지 말라고 제조사인 유한크로락스가 이제 딱 거기에 붙여놨거든요. 근데 보면은 차염소산 나트륨이랑 염산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 염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소가스가 발생하면 이게 염소가스를 흡입하면 몸에 있는 수분이랑 결합하면서 이제 염산이 형성이 돼요. 염산이 형성되면 그게 이제 자극제죠. 그래서 자극제가 세포에 손상을 주고, 세포가 손상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이제 기도 폐쇄까지 가서 이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섞어 쓰면 안 된다. 락스는 절대 산소계가 아니고 산성이 포함 안 됐고, 그래서 섞어 써도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락스는 뭐랑 섞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이랑 락스랑 섞으면 또 염소가스 발생해요. 그래서 락스 쓸 때 따뜻한 물이랑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또 락스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약간 설명드리고, 일본은 이제 중독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한 40년 정도 됐어요. 두 군데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분석했던 결과들 보면 가정용품이 거의 60% 이상의 생활학 제품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정제류, 살충제류가 많은 발생 원인이 되고, 그리고 액체 형태, 에어로졸, 펌프식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보면 5세 미만에서 거의 80%죠. 그래서 대개 이제 5세 미만에서 사고가 많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10세 미만에서 많지만 그 중에서도 5세 미만이 가장 많더라. 이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발생 시간을 보니까 출근 전후, 그리고 퇴근 전후, 이때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난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락스 사고만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연간 한 일본에서 800건 정도가 생기는데 5세 미만에서 한 40%가 생기더라. 그리고 이제 소아나 치매가 있는 약간 이제 인지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잘못 마시는 경우가 34%, 그리고 잘못 사용이 6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상 발현율이 41%인데 생활학 제품은 어지간한 거는 웬만한 거는 뭘 먹거나 어떻게 노출돼도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위험한 물질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 발출현율이 41%란 거는 약간 그래도 생활학 제품에서는 락스가 조금 이제 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조금은 심각할 수 있는 물질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강인두 불편감, 구역질 통증, 구토,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이런, 또 눈에 띄우면 눈 통증이나 충혈, 피부 발적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의 사례 292종을 또 분석해 보니까 락스를 희석해서 잘못 마시는 사례에서는 거의 무증상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경미한 소화기 자극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희석된 락스로는 그렇게까지 심한 증상은 안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원액을 섭취한 사례라도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한 증상은 없고 소량의 출혈이 초래한 정도더라. 그래서 원액이라 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제품을 나오는 거는 차염소나 나트륨도 4%, 많아야 5% 미만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액을 마셔도 그렇게까지 심한 그 증상은 안 나타나더라는 게 이제 일본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이게 분무기로 뿌리지 말라고 돼 있는데 분무기로 뿌려요.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기도 손상 입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그 약간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어지럼증, 구토 증상으로 이제 온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락스 물에 걸레 빨다가 눈에 튀어가지고 이제 안과상 입은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 좀 심각했던 게 그 구내식당 조리사 분인데 식당 바닥 청소를 하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락스랑 산성세제랑 섞어 쓰면서 염소가스가 발생됐는데 그걸 계속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했냐면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락스 한 컵을 넣고 산성세제를 넣어서 바닥 청소. 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락스로는 살균하고 세제로는 세정하겠다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그 가슴 답답한 못했고 1시간 지나서 이제 쓰러졌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염소가스가 나와서 폐에 기도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폐색으로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기전을 보면 산성태제랑 섞으면 염소가스가 나오고, 그 기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산성태제랑 염소가스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산화수소, 산소계 표백제랑 섞으면 또 염소가스 발생하고, 또 알코올이나 아세톤이랑 섞으면 클로로포르민 발생하는데, 궁금한 학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가스는 보면은 매우 자극적인 반성가스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어쩌면 화학전 때 썼어요. 그때 약간 개발이 됐고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였죠. 근데 지금 염소가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상피세포랑 조직액과 이제 수분과 반응을 하면 염산이 형성되고, 염산이 그 세포를 파괴하죠. 그래서 세포 파괴를 하면 이제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그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이제 그 기도폐쇄로 이제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락스의 문제되는 성분은 주로 이제 알칼리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게 기전이에요. 요건 여기 내용들은 지금 락스의 제품 문제가 되는 성분, 또 증상 이런 것들은 지금 챗봇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소화기 자극 증상 나타날 수 있고, 원액을 마셨을 때 이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전공이나 출혈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흡입했을 때는 이제 부종이나 폐렴, 또 기관지 경련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부 특징적으로 이제 알칼리에 의한 그 단백 편성으로 피부에 닿으면 약간 미끌미끌한 이렇게 미끄럽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알칼리에 의한 단백 분해로 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치로는 물에 씻는 거. 무조건 다 물에 씻는 거예요. 그 빨리 물에 씻어내고 2차 흡수 안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토하게만 안 돼요. 만약에 먹었을 때 토하게 해버리면 그 알칼리 성분이 다시 이제 식도로 나오면서 다시 이제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토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 단백하고 반응하기 전에 다 바깥에서 단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유나 요구르트나 이런 게 그 넣으면 그 우유 단백하고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우유를 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작은 240ml 정도, 그러니까 안 토할 정도로 이제 먹는 게 이제 급성 처치죠. 여기 내용들은 이제 그 챗봇에 있으니까 챗봇 활용하시면 되고, 치료사항의 주의점은 요것도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체내 동태 이런 것도 챗봇에 다 들어 있어서 씻는 게 중요하다. 눈도 보면 그 오염된 눈을 밑으로 가게 해서 15분 이상 눈을 띄어서 이렇게 씻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병원 와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눈을 대충 씻고 오면 그 이동하는 동안 흡수가 되는 거예요. 또 손상을 주고. 그래서 무조건 현장에서 흐르는 물에 또 요쪽이 손상됐으면 요쪽으로 밑으로 가게 해서 씻어야 되죠. 근데 요쪽이 위로 가게 씻으면 요 손상되지 않은 눈까지 이제 손상받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충분히 씻고 오는 게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환기하는 거 중요하고, 보호구 하는 거 중요하고, 분무하면 안 되고, 또 따뜻한 물이랑 같이 섞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여튼 요렇게 하여튼 그 중요하고, 또 안과적으로도 본드랑 또 안약이랑 구분 못하고, 뭐 또 심장타 사축약이랑 구분 못하고 해가지고 오인해서 저렇게 혼재해서 넣어가지고 사고 일어날 수 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60대 이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이 그 근거리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구분해서 놓는 게 중요하고, 역류가 있는데도 이제 구분해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드를 넣더라도 그 병원 오면은 무조건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물에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순간적 착제는 용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모노모라 해가지고 순간 이제 물이랑 반응하면 이제 딱 경화되는 그런 원리로 그 접착력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쓰기보다는 물로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 약간 따뜻한 물로 계속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 또 눈에는 뭐 어째 보면 아세톤이나 그 접착제 제거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물로. 그래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문지른다. 그리고 이제 눈 말고 다른 부위가 도저히 안 떨어지면 이제 바세린 베이스의 연고나 순간 접착제 전용 제거제 아세톤 포함된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거 약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무조건 이제 물로 뜯어내는 방법을 취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환경부도 저렇게 보면 구분할 수 있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캡슐형 태제는 보면, 하여튼 심각할 수 있어서 아예 그런 거 영유아 5세 미만 있는 집에서는 캡슐형 태제를 사지 마세요. 넣어놓지 말고. 그 부동의 사고는 뭐 이거 좀 심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챗봇에 다 들어가 있어요. 챗봇 내용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는 아직까지 예방 정책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그리고 365일 24시간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봇이 카카오톡 채널에 생활학제품 중독과 챗봇 치면 지금 줘야 될 겁니다. 채널 가입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면 챗봇 제품 이름 검색 안 되면 제품 품목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아까 여기 이제 필요한 정보들, 초기 대응 포인트, 가정에서 응급처치, 또 상태 답변하기 들어가면 치료상의 의료기관 응급처치나 뭐 치료상의 주의점까지도 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요게 24시간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봇으로 또 수집되는 피해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또 수립할 거고, 하여튼 지금 어렵게 개발한 챗봇이 잘 활용되어서 조금 심각할 수 있는 생화학 제품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첫 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